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뉴스가 참 많이 나오고 있지요. 우리나라에도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 지역들도 늘고 있고, 또 이르면 연말부터 자율주행 기능이 달린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이게 우리가 드디어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가 오는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의 기술과 제도는 지금 어느 단계쯤 와 있는지 전문가 한분 모시고 자율주행차의 세계 탐험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연휴 기간 동안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질 것도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국토의 동맥을 형성하면서 우리나라의 성장을 함께 이끌었는데요. 오늘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는 고속도로의 역사 그리고 통행료와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저희 문화방송이 위치한 상암동은 그래도 서울에서는 자동차들이 좀 덜 다니는 도로들이 많아서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시범 운행하는 모습을 저도 가끔 보게 됩니다. 실제로 아무도 안 탄 자율주행차는 아니고요. 보조석이나 조수석에 사람이 타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뉴스를 듣다 보면 자율주행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단계에 들어선 건지 실제로 뒷좌석에서 누워서 잠을 자면서도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자율주행차가 나오기는 하는 것인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오토노머스 A2G라는 회사의 한지형 대표님을 직접 모시고 자율주행차 얘기 좀 들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대표님 회사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직접 개발하고 계신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작은 테슬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하고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죠. 네네, 그럼요. 저희 같은 회사들은 이제 풀스택 기업이라고 하는데 한 4-5개 정도의 우수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주행차를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벌겠다 하는 그런 사업 모델입니까? 뭐 그런 모델도 있고 아니면 이제 차를 직접 만든다라기보다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만 만들어서 완성차 업체 판매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완성차 업체 협업을 해서 서비스를 한다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뭐 저희처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같이 해서 어떤 완성차 형태의 차를 개발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자율주행은 말씀하신 대로 그 소프트웨어가 어렵지 자동차 껍질은 뭐 쉽게야 안 만들어지지만 사다 붙여도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되기는 된다 하더군요. 네네, 맞습니다. 혹시 만드신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으세요? 네, 지금 뭐 저희가 일반 차를 사서 센서를 장착해서 개조한 형태라고 하는 개조차 형태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 회사는 약 30여 대의 자율주행 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0대 정도 네네. 이미 만들어서? 네네. 만들어서 얘들아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녀라 하고 풀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규제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 30대는 요즘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럼? 30대는 저희가 전국에 약 10여 개 도시에서 지금 이제 실증 서비스를 하고 있고 뭐 R&D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일반 시민들을 이제 태우면서 그 서비스를 하고도 있습니다. 다 승용차는 아니고 그럼 버스도 있나 봐요. 네, 저희가 20인승 버스도 있고 뭐 2인승 초소형 전기차도 있고 일반 승용차도 있고 뭐 트럭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차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사람 태우기도 하고. 네네, 맞습니다. 자율주행으로 움직이고. 네네. 그럼 다 됐네요. 뭐가 우리가 상상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비해서는 뭐가 좀 아직은 부족해요? 네, 아직까지 저희가 뭐 30대의 차를 뭐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운전석이나 조수석에는 테스트 드라이버가 타고 있는 상태고요. 혹시나 돌발 상황이나 불특정 상황이 오면은 사람이 개입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조수석에 핸들도 있고 브레이크도 있어요? 조수석에 지금 브레이크가 있고요. 네, 핸들은 이제 보통 뭐 운전석에 있으니까 운전석에 앉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은 이게 이제 완벽한 자율주행이 되려면 사실 99.9%도 아니고 100%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 수많은 또 테스트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얼마나 테스트를 해보셨어요 지금까지? 기간이? 저희가 지금 약 4년 정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반 도로에서는 약 20만 킬로 이상 현재 누적거리상 테스트를 하면서 데이터를 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대표님이 연구하시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수준이 대략 우리나라 자율주행차의 수준과 비슷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뭐 제일 낫지 않을까 하긴 합니다. 제일 낫다는 건 제일 괜찮다고 자평하시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시니까 오른쪽 뭐 조수석에 타고 있는 사람이 자주 개입을 해야 되던가요? 자주는 아니고 저희가 보통 하면은 뭐 도심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뭐 하루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 운행하면 하고 있으면 네. 뭐 요즘에는 조금 기술력이 더 올라와서 네.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개입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주로 어떤 경우에 개입을 하게 됩니까? 뭘 못 합니까? 그 친구는? 주로 못 하는 건 네. 돌발 상황이죠.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들에 대한 대응이죠. 불법 유턴을 하는 차라든지. 그럼 자율주행차도 신호를 보고 빨가면 멈추고 네네네. 색깔이 파란, 초록색 등이 네. 올라오면 직진하고 하는데 직진하고, 네, 맞습니다. 신호를 어기고 갑자기 끼어 들어오는 그렇죠. 자동차가 생기면 네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자율차는 그냥 멈춰버려요? 그 순간은 이제 위험하니까 네. 보조 운전자가 이제 개입을 해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라든지 핸들을 조정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 안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그런 상황에서 빠르게 네. 브레이크 밟는 건 아직 못하는군요. 대응 가능하기도 한데 웬만한 상황은 대응 가능한데 혹시 네. 모르니까 끝까지 뭐 운전자가 안 버티고 있으면은 뭐 그 상황을 회피할 수도 있었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대개는 먼저 밟아요. 네네, 먼저 운전자가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배달 오토바이라든지 네. 이런 상황들이 많으니까 갑자기 옆에서 치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도 좀 나겠습니다. 저희가 사고가 사실 테스트 중에 몇 건이 나긴 났었었죠. 근데 이제 대부분이 뭐 저희가 했다기보다는 자율주행 모드에서 사고 나는 경우는 없고요. 네. 이제 뒤에 와서 들이받는다라든지.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고. 그렇죠. 네, 옆에 와서 들이받는다라든지. 뭐 이런 케이스가 있죠. 속도는 얼마까지 납니까? 저희 차는 이제 저희가 자율주행 차를 테스트를 하려면 이제 국토부로부터 인증을 받는데요. 인증받은 속도는 시속 100km까지 이제 인증을 받고 그리고 시속 100km까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허가가 나는 거고요. 실제로 자율주행 차는 일반 도로에서 그 도로의 법적 그 제한 속도까지 운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서울 같은 도심은 최고 속도가 50이니까 50km까지만 딱 주행을 하는 거고요. 정해놓고. 네네. 법규를 준수하는 속도 내에서만 운행을 합니다. 사실 저희는 오토노머스 A2G라는 회사에서 만든 차가 궁금한 건 아니라 네,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 자율주행차가 개발되는 수준과 비슷하다고 해서 어디까지만 완성돼 있나 그게 궁금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좀 여쭙는 거예요. 네네.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하면 보통 몇 단계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뒷좌석에서 잠잘 수 있는 단계도 있고, 네, 그렇죠. 꼭 운전석에 앉아서 핸들까지도 잡고 있어야 되는 단계도 있고 막 그렇던데. 지금 개발하신 자동차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겁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그냥 그 단계를 딱 나누긴 힘들긴 하지만 보통 레벨 3, 3단계, 3에서 4단계 수준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3단계는 뭐고 4단계는 뭐예요? 네. 3단계는 자율주행이긴 하지만 운전자가 언제든지 비상 상황에서 개입할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 그러니까 운전석에 앉아는 있어야 돼요. 네네,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 된다. 핸들은 놔도 됩니까? 놓고 핸들을 놔도 됩니다. 휴대폰 보고 있으면 안 되죠. 휴대폰 보고 있어도 돼요. 레벨 그래요? 3는. 레벨 3는. 네, 근데 잠은 자면 안 돼요. 그럼 휴대폰 보고 있다가 어떻게 개입을 합니까? 비상 상황이면 차가 이제 경고음을 주죠. 지금 불특정 상황이니 빨리 운전대를 잡으세요. 그리고 그러면 한 0.5초 후에 사고 날 텐데.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고를 미리 예견하고 신호를 준다고요? 그 자동차가? 상황에 대응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파토리 생겼어요. 아니면 나무가 쓰러져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차가 운전자한테 내가 이 상황은 지금 못 빠져나가니 당신께서 이 상황은 돌아 나가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중앙선을 넘어서 돌아간다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아슬아슬하군요. 네. 정면 주시는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3단계라도. 그렇죠. 정면 조치를 안 해도 되는데 신경만 쓰고 있으면 되는 거죠. 삐삐삐 하면 삐삐삐 하면 잡을 준비가 잡는 게 3단계고 4단계는 한 200m 앞에 나무가 쓰러져 있는 거라면 한 2, 3초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핸들 잡으세요 하면 하면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보다 사고 같은 경우는 그보다 빨리 보통 신호를 위반하는 차가 다가온다든가 그런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차가 어느 정도까지는 대응을 하고 감속을 하면서 알려준다. 네, 알려주는 거. 최대한 시간을 벌어주는 게 3단계고. 3단계. 4단계는 그런 상황이 와도 차가 알아서 돌아간다라든지 뒤에서 주무시고 계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잠을 자도 되는 게 4단계. 잠은 안 자도 되지만 핸드폰은 봐도 되면서 항상 차가 주는 경고음을 신경 써야 되는 단계가 3단계. 네. 그런데 지금까지 개발된 건 3단계와 4단계 사이에요. 네, 그 정도 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도 알아서 멈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알아서 멈추고 알아서 경고음은 돌아가고. 주고. 네네. 그렇군요.
우리나라 수준은 그 정도고 네.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개발된 걸로 파악하십니까? 네. 듣기로는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가 제일 네. 앞서 있다고는 들었는데. 네. 예. 사실 뭐 테슬라 기업은 자율주행이라기보다는 이제 주행 보조 단계, 레벨 2 단계고요. 우리는 3단계에서 3.5단계인데. 네. 근데 이 3.5단계는 예. 연구 단계고 아직까지 상용화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테슬라는 상용화된 차량. 예. 제가 말씀드린 3.5단계는 지금 연구 단계 차량. 아직까지 상용화는 되지 않았지만 연구 단계 차량이고요. 우리 기술은. 네네.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저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레벨 3 테슬라와 같은 이제 레벨 2 차량은 양산되고 있고요. 네. 네. 이게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 레벨 2까지는 다 와 있는 네, 거예요. 다 와 있는 거죠. 레벨 2라는 건 핸들은 잡고 있어야 되는 거. 네, 이제 전방을 주시하면서 예. 네, 핸들은 이제 그래서 대기하고 레벨 있는 2라면 네. 그렇게 할 거면 굳이 왜 자율주행하나? 전방 주시와 핸들 잡고 있는 거라면 네네. 약간 졸아도 된다는 뜻일 텐데. 그렇죠. 약간 그렇죠? 존다든지 집중을 조금 덜 해도 된다라든지 그런 정도일 텐데. 네. 그 정도. 네. 그렇지만 실제로 서울에서 만약에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 레벨 2 정도 되는 차량만 하더라도 그 운전자 피로도가 꽤 도움은 되죠. 네, 많이 됩니다. 그 정도. 네. 테슬라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 네네. 수준입니까? 네네. 그렇지만 거기 같은 레벨 2지만 조금 더 잘 되고 고도화된 게 제가 봤을 땐 이제 테슬라가 좀 더 상황 판단을 더 잘하지 않나. 우리는 레벨 2에서 좀 따라가는 단계. 네네네. 기술 격차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꼭 우리 차 아니라도 우리는 네. 예를 들면 현대차 같은 네. 경우도 자율주행 기능들을 이제 넣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타보셨을 거고 네네. 연구도 해보셨을 거고. 네네네. 대략 어느 정도 격차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전 세계 1등하고 비교해 보면. 네. 현대차에서 지난주였나요? 현대차가 이제 미국보다 한 1년 정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금 스스로 네, 발표를 현대차가 자평하기에. 네네네 1년 정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네. 저는 이제 연으로 표현을 안 하고 한 50m 정도 뒤쳐져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50m 기준이 뭐냐? 그게 뭐예요? 네, 100m 달리기로 보면은 50m면 굉장히 뒤쳐져 있는 건데 예. 마라톤에서 보면은 50m면은 거의 차별이 네. 없는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마라톤에서 50m 정도. 그 말은 테슬라가 겨우 그만큼 앞서 있다. 네네네. 왜냐하면 자동차 역사가 지금 뭐 200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네. 자율주행 역사도 앞으로 몇백 년 더 지속될 텐데 지금 당장 50m 내 앞에 있는 사람이 50m라고 해서 꽤 차이가 많이 나 보이지만 예. 궁극적으로 크게 본다면 이제 자율주행 시장은 막 태동한 시장이고 네. 아직까지는 R&D 연구 단계 시장이기 예. 때문에 여기서 조금 앞서 있다 뒤서 있다는 제가 봤을 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네. 그 테슬라가 많이 앞서 있어요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소프트웨어로 그냥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 거고 네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인공지능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네. 그동안 테슬라는 굉장히 많은 그렇죠. 실제 주행 데이터를 네네네. 가지고 인공지능을 학습시켜놔서 네네. 그거 따라가려면 네. 그 몇 년 가지고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네네. 그 격차가 심지어 지금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네네. 라는 반론도 하시더군요. 맞죠. 그 말씀도 되게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예. 그렇지만 자율주행이라는 게 꼭 인공지능만으로 100%를 다 채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인공지능 외에 다른 방법들도 쓰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했을 때 차가 가지는 그 인공지능 능력 외에 네. 외부의 데이터, 인프라의 데이터, 통신 데이터 그러니까 제2, 제3의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다른 걸로 해서 그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차는 좀 어리석고 멍청해도 네네, 그렇죠. 앞에 신호등이 무슨 신호를 준다든지 신호를 일부러 준다든지 네네, 지금 맞습니다. 따로 안 주고 스스로 발견해야 그렇죠. 되지만 네, 그렇게 좀 도와주면 네네 맞습니다. 굳이 인공지능이 네, 아주 예민하고 날카롭지 않아도 될 그렇죠. 거다. 네네. 그런 쪽으로 진화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진화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좀 더 많은 업체들이 자율주행을 현실화할 수 있겠다는 네네, 거군요. 맞습니다. 그거 하려면 사회 인프라를 많이 바꿔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실제로 뭐 정부에서도 그런 뭐 스마트 인프라 시스템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지금 바꾸고 있고요. 그래서 네. 상암 이 녹화장 근처에 있는 지금 상암 여기가 이제 자율주행 시범 지구로 지정된 게 예. 그런 자율주행차한테 다양한 데이터를 줄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인프라 시설을 확대를 하고 있죠.
그럼 도로에서 우회전 해야 되는 곳은 우회전 하라는 신호를 주는 그렇죠. 그 팻말 같은 보이지 않는 게 땅에도 심어져 있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를 돕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제가 여쭙는 건 그럴 전국을 다 자율주행차가 다니려면 전국 방방곡곡에 다 그게 깔려 있어야 되는데 네네. 오늘 같은 날도 비가 오니까 이 도로는 못 다닙니다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아주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떤 도로는 자율주행차 도와주는 시스템이 안 깔려 있으면 그 골목은 못 들어갈 거고. 네네. 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자율주행차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네. 사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 단계, 그게 이제 레벨 5 단계인데요. 사실은 그렇군요. 전국 어디든 모두 갈 수 있는 사실 그런 시대는 좀 상당히 좀 멀지 않았나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말씀하신 대로 뒤에서 잠깐 잠을 자도 되는 그런 4단계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일 텐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걸 인류가 언제쯤 상용화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네, 뭐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만 찍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제가 잠을 자도 되고 이런 차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존해 볼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긴 한데 사실 상당히 오랜 시간 좀 걸리지 않을까 사실은 해보시니까 하면 할수록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뭐가 힘듭니까라고 질문하면 참 답이 쉽지는 않으실 텐데 단계 밟아가면 될 것 같은데 왜 평생에 안 될 것 같다고 어떤 거에서 가장 좌절감을 느끼세요? 그 돌발 상황이죠. 불특정 상황. 무슨 말씀이냐면 노멀한 상황에서는 다 되는데 정말 극한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역주행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차량. 우리는 보통 그럴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는데. 근데 이제 예긴치 못한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해도 지금 그런 사고는 계속 나오잖아요. 있죠, 사실. 그런 상황인데 사람이 운전해서 사고가 나면 야 이건 사람 잘못이야. 이제 자율주행차가 타고 가다가 그런 사고가 났다. 사람이어서도 사고가 날 만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면은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 버리는 거거든요. 믿고 탄 자율주행차인데 어떻게 이 사고를 못 피하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100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잘못은 다 한 회사가 다 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율주행차를 만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차를 만들어야지만이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제조사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허용해주고 그런 거는 보험 처리하지. 이거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될 거로 보십니까? 쉽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하기야 누워서 자고 있는데 사고가 나서 사망하면. 그렇죠. 기자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옵션을 뭐 몇 천만 원 주고 샀는데 차 타고 가다가 이유 없이 내가 사고가 나서 죽었어. 그렇군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이 절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쉽지만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보다 더 예민하게 작동해야 되니까. 혹시 무슨 규제나 제도나 법규가 좀 따라와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연구도 불편합니다 하는 거는 혹시 없습니까? 사실 그런 말씀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저는 이제 기술 개발하는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도가 안 따라와서 기술 개발을 못하는 것보다는 기술 자체가 개발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 그런 상황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과 제도는 사실 한번 만들어지면 바꾸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이 검증된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많은 테스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법과 제도도 사실 섣불리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기술 개발이 되고 그에 맞춰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는 즉 운전석에 타고 있으면서 전방 주시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그게 최종적인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마지막 단계는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 섣부르지만 드네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사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자율주행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승용차 기반의 자율주행을 생각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직 멀었습니다라고 하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꼭 그런 차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노선 버스나 왔다 갔다 하는 화물 실어 나르는 트럭은 늘 뻔한 곳만 다니니까. 뭐 되게 저속으로 가는 그거부터 청소차라든지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자율주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토노머스 A2G의 한지형 대표와 함께 자율주행차 개발 현황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석 연휴하면 떠오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고속도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고속도로 정체
현상이지요. 경제학에서는 그런데요. 이 고속도로를 가리켜서 인류 문명과 경제 발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위대한 발명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고속도로가 그 정도 대접을 받을 만한 큰 역할을 했나 싶기도 하실 텐데 오늘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 고속도로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시죠. 이종훈 작가를 오늘은 좀 전화로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이종훈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도로 위에 계신가 봐요. 네, 지금 강변북로 위에 2시간째 갇혀 있습니다. 지금은 갓길에 차를 주차하고 예. 전화 연결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도로 얘기하니까 뭐 재미있게 같이 네. 들을 수 있겠네요. 예. 고속도로라고 하면 네, 차가 아주 빨리 달리는 도로니까 예전에 로마 시대 때도 도로야 있었습니다만 네. 그게 그런 도로는 고속도로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현대적인 기준에서의 고속도로는 언제 생긴 걸 1번 고속도로로 우리가 간주하고 있습니까? 현대적인 개념의 고속도로에 가장 가까운 최초의 고속도로는 1807년에 네. 영국의 브리스톨시의 도로 감독관이자 측량 기사를 지냈던 존 루던 맥캐덤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예. 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라는 개념은 로마 제국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돌을 길 위에 쌓았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다른 높이와 크기의 돌을 길 위에 쌓아놨기 때문에 좀 울퉁불퉁했어요. 근데 이 맥케덤이 보니까 브리스톨시의 도로 감독관이 되어서 한 6년 가까이 그 도시의 그 상태를 보니까 너무 엉망이에요. 네. 그래서 새로운 도로를 지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도로 건설에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 브리스톨시와 영국 정부 같은 경우에 맥케덤의 제안이 좋긴 한데 돈이 없다. 만들 수가 없겠다. 이렇게 거절을 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평평한 도로 좀 네네. 만들려고 하니까. 네. 그럼 어떻게 써요? 그러자 이때 맥케덤은 거절당했다고 해서 상심하는 게 아니라 뛸 듯이 기뻐합니다. 왜요? 왜 기뻐하느냐? 돈이 되는 아이디어, 소위 대박 사업 아이템을 찾았거든요. 그게 뭔데요? 바로 자신이 돈을 대 가지고 새로운 도로를 만들고 예. 도로가 만들어지면 도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통행료를 받겠다. 이걸 허락해달라. 라고 브리스톨시와 영국 정부에 제안을 합니다. 예. 그랬더니 처음에는 다들 미쳤다 그랬죠. 누가 돈을 주고 도로를 지나가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들 그 도로 이용 안 하고 멀리 돌아갈 거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그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당시의 도로는 이 마차나 말이 가는 속도가 사람이 걸어가는 것보다 조금 더 빨랐어요. 예. 사람이랑 마차가 동시에 출발하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차이가 난다고 정도로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걸어가지 차라리 그럴 바에는 뭔 그 도로를 돈을 내면서까지 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조금 덜 울퉁불퉁한 도로일 뿐인데. 네. 예. 그래서 브리스톨시나 영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맥케덤은 망할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망해도 도로는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그럼 그럼 도로 짓는 조건으로 통행료 받아. 이렇게 허락을 해줘요. 일단 당신 돈으로 지으쇼. 예. 이게 바로 통행료를 받는 고속도로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빨리 달릴 수 있는 자동차는 있었는데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못 달렸어요 라고 하면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통행료 내고라도 다닐 텐데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는 기껏해야 사람이 걷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른 마차 정도가 가장 빠른 탈 것이었다면 네. 평평하고 울퉁불퉁하지 않은 도로를 만들어 봐야 뭐 마차가 더 빨리 달려도 뭐 얼마나 더 빨리 달리겠어요? 그런 생각에 사람들이 이용 잘 안 했을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맥케덤은 이 고속도로 통행료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왜 그러냐? 예. 그게 산업혁명이라는 시기와 맞물려지거든요. 예전에 제가 신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산업혁명 때문에 상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이 상품들을 광고하려고 신문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산업혁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는데 대량 생산을 하려면 각지에서 원자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원자재가 제때에 맞게 들어와야 되고 또 만든 대량 생산된 상품들을 전국으로 운송해야 되잖아요. 예.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맥케덤의 도로는 말이나 마차가 달리는 속도가 빨랐어요. 빠르게 달릴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러면 맥케덤의 도로를 돈 주고 들어가라고 네. 사업자들이 제안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배달이 빠르면 그 충분히 그 도로 통행료 정도는 뽑고도 남는다. 그렇죠. 지금 뭐 우리가 총알 배송 이러면 사실 조금 더 그 윗돈을 주잖아요. 예. 그 개념으로 생각하고 맥케덤의 도로를 사람들이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맥케덤이라는 분이 만든 평평한 도로는 달려보니까 생각보다 말과 마차가 빨리 달렸던 모양이군요. 네, 실질적으로 다른 도로들은 돌의 크기가 좀 그 제각각의 돌들을 도로 위에 쌓았는데 길 위에 쌓았는데 예. 맥케덤은 자신이 고안한 특허를 이용해서 돌을 2.5cm 이하로 파쇄해서 도로에 까는 방식. 그러니까 도로가 평평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공법을 가지고 이 도로는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예. 라고 말하면서 아. 고속도로라고 홍보한 거죠. 그랬더니 실제로 물건을 실은 마차들이 너무 빨리 달릴 수 있으니까 빨리 네. 달려도 괜찮으니까 사고가 안 나니까 예. 맥케덤에게 기꺼이 통행료를 지불했고 이후에 대박이 난 맥케덤은 70여 개의 고속도로를 더 만들어서 더 많은 부를 쌓아 올립니다. 아, 그 통행료 받아서도 충분히 도로 건설비를 뽑고도 남았다. 이 당시에 맥케덤이 한국도로공사가 된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영국의 옛날 고속도로는 전부 이분이 다 만들었어요? 아니요, 맥케덤이 대박을 치니까 대박 아이템을 보면 너도 나도 따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고속도로를 건설한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근데 재밌는 건 영국 정부와 맥케덤이 다른 사업자들이 맥케덤의 특허를 침해해서 맥케덤과 똑같은 방식으로 고속도로 만드는 거 그냥 내버려뒀어요. 내버려뒀어요. 예. 그냥 침해해라라고 한 거죠. 맥케덤이? 맥케덤 역시 마찬가지로. 왜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맥케덤 같은 경우에 영국 정부는 더 많은 고속도로가 필요하니까 누구라도 좋으니까 고속도로를 지어라 라면서 눈 감아줬는데 맥케덤은 자신의 특허가 침해당하니까 반가울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영국 정부에게 나의 특허를 보호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영국 정부는 그러면 너에게 고속도로를 창시한 공을 인정해서 매년 5,000파운드, 지금으로 치면 20억 원이 넘는 거금을 매년 주겠다. 그 대신 특허를 좀 풀라고 했군요. 네, 영국 내의 사업자들이 특허 침해하는 거는 좀 눈 감아줘라. 이러면서 이제 훗날 영국 정부 이 포상금을 한 2,000파운드, 예. 10억 원 이하로 낮추긴 했지만 1836년에 맥케덤이 죽을 때까지 이 돈을 받았고 또 이 돈은 어디서 나왔냐면 영국의 이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턴파이크 트러스트라는 신탁 회사가 생겼어요. 네. 예, 한국의 뭐 지금으로 개념을 따지면 한국 도로공사인데 네. 이 도로공사에서 통행료를 다 징수해서 번 돈을 일부를 맥케덤에게 지불을 한 거죠. 주고 나머지는 도로 관리하고 하는데 쓰고. 근데 이제 턴파이크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 1840년에 영국에 통행료를 받는 요금소가 8,000개가 넘었다 그래요. 야, 그러니까 당시에 영국 도로들은 다 유료였네요. 가다 보면 그러니까 또 돈 내고. 웬만하면 다 유료 통행 요금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행 요금을 이렇게 많이 거두니까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 폭동도 일어나기도 했답니다. 너무 돈 많이 받아가는 것 같다고? 네. 예. 유료 요금소를 없애라라고 하면서. 그랬을 수 있겠네요. 네. 그 당시에 만들었던 고속도로가 지금 고속도로하고 똑같지는 않았겠죠? 똑같진 않죠. 예, 실질적으로 맥케덤의 도로는 흙 위에다가 파쇄한 돌들을 까는 형태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흙먼지가 대단히 많이 날렸어요. 헐리우드 서부 영화에 나오는 도로 위에 마차가 달릴 때 흙먼지 날리고 흙먼지 구름이 만들어지는 장면들 보셨잖아요. 아하. 네, 실제로 이 서부 영화를 만들었던 존 웨인 시대의 서부 영화들은 맥케덤의 고속도로 건설 방식으로 만든 고속도로 위를 달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방식은 타르 포장이 돼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표면에 타르를 입힌 거죠. 타르, 예. 예. 이 방식은 1901년에 스위스의 시골 의사였던 어니스트 구글리 엘리네티라는 사람이 네. 타르를 도로 위에 덮어버리면 먼지 발생을 막지 않을까 라고 해서 아예 그 타르를 덮는 방식을 만들어냈는데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형태의 도로가 됐고 1901년부터 지금 우리가 보는 타르 형태의 고속도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아스팔트 찌꺼기 같은 검은색 그거 말하는 거죠? 찐덕찐덕하게 생겨서 같이 덮으면 네, 맞습니다. 먼지 안 나는.
네. 그런 게 그때 만들어졌다. 그게 언제쯤이에요? 1901년에 처음 개발이 됐어요. 예. 그래서 어니스트라는 시골 의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 도로의 아버지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자동차가 쌩쌩 달려도 될 만한 도로들이 만들어졌겠네요. 네, 그때부터 이제 먼지가 날리지 않으니까 마차가 달리기도 편해지고 자동차가 달리기도 편해진 거죠. 근데 일부에서는 이 고속도로가 정말 경제 발전에 큰 공헌한 거다. 네. 그러니까 도로 덕분에 경제가 발전했다고 하면 실감이 잘 안 나기도 하는데 그게 그 효과가 그렇게 도로 덕분에 경제가 발전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영국의 산업혁명 자체가 그토록 빠르게 폭발적으로 나오졌던 게 맥케덤의 고속도로의 등장 이후로 가능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맥케덤의 고속도로가 없었다면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토록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물류 유통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자재가 더 빨리 제 시간에 도착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했을 테고, 또 많은 제품을 생산한다고 해도 그걸 제때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지 못하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영국의 경제 성장은 어떻게 보면 맥케덤의 고속도로 위에서 비롯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한국도로교통연구원이 내놓은 고속도로 통행량과 경제 성장률의 관계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을 보니까 경제 성장률과 고속도로 통행량은 굉장히 서로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즉 경제 성장률과 고속도로 통행량은 정비례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성장한다면 고속도로 통행량도 성장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고 고속도로 통행량이 감소하게 되면 경제 성장률 역시 감소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는 있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작년에 서울시립대에 최윤혁 교수와 유다영 등이 쓴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의 사회경제적 직접효과 평가 연구라는 논문이 있어요. 이 논문을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가 어딘지 아시죠? 경인고속도로예요? 경부고속도로인가요? 경부고속도로를 최초라고 봐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산업의 철도, 도로는 근데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이 논문에서 보면 누적 50년간의 편익을 추정해 봤거든요. 이 논문에서. 이 논문에서 경부고속도로 개통 효과를 경부고속도로가 없었다면이라는 가정을 세워서 비교해 봤더니 1970년부터 현재까지 총 50년간 245조의 경제적 편익이 나왔다. 그거야 뭐 말해 뭐예요? 고속도로 없었으면. 근데 이 245조라는 게요. 2019년에 국내 연간 스마트폰 수출액이 76조거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하나가 50년 동안이지만 지금 그 스마트폰 수출액의 3.2배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또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1970년 개통할 때는 좀 무모한 도전으로 평가를 받았잖아요. 반대가 많았다고 하더군요. 반대가 극심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밀어붙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국가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됐고 또 5천만 국민에게는 통행시간 단축, 그리고 차량 운행 비용 절감 등의 직접적인 편익을 제공했다. 이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의 사회경제적 직접효과 평가 연구라는 논문에서는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난 50년간 연간 1인당 평균 675만 원의 혜택을 받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거의 2,500만 원 넘는 돈을 매년 고속도로가 이 논문이 추정치긴 합니다만은 이 논문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은 경부고속도로로 인해서 많은 혜택과 편익을 누렸고 또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경부고속도로는 지대한 공헌을 했다라는 것이 논문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기야 그 물류가 없었으면 뭐 회사들도 존재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경부고속도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서울과 부산을 잇는 도로였잖아요.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였는데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파생되는 주변의 신설 고속도로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효과나 편익 비용은 더욱더 커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데 이제 다들 가시니까
그냥 다녀오세요. 뭐 정부가 평소에 해드리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인 것 같기는 합니다. 통행료 면제도 무슨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통행료 면제 같은 경우에 이 명절 때 통행료 면제 제도를 시행한 게 2017년 추석부터거든요. 예.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구 논문보다는 뭐 언론 기사 등이 많은데 자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뭐 좀 포기하다가 학술 논문지를 좀 찾아봤어요. 예. 그랬더니 지난 2019년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석사학위 논문으로 이 주제로 쓴 석사학위 논문이 있더라고요. 네.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임계철이라는 사람이 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의 교통 수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석사학위 논문에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것과 관련된 이 경제적인 분석을 했던데요. 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면 고속도로의 차량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면제되면 더 많이 나오시겠죠. 면제되면 더 많이 나오죠. 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3만 원 이상, 그러니까 네. 고속도로 통행료가 3만 원 이상 되는 지역을 오가는 분들의 이 그 고속도로 이용량은 늘어났다 그래요. 근데 3만 원 이하, 2만 원 이하 미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량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래요. 면제 해주나 안 해주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만 원 정도의 비용이라면 네. 많은 분들이 고속도로에서 정체되고 막혀있는 차 안에서 갇혀있는 시간들을 생각하면 다른 교통수단, 뭐 KTX라든지 철도라든지 뭐 다른 운송수단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3만 원 이상일 때는 네. 이거는 좀 얘기가 다르다. 고속도로 다니는 것이 낫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지금 이 서울대 행정대학원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행료 면제가 이송객들, 기경객들의 고속도로 이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줬던 건 분명하다. 네. 하지만 통행요금이 적정한 수준으로 배분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3만 원 이상은 증가하지만 3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예. 이 요금에 대한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가는 통행료가 15,000원인 지역은 면제해줘도 15,000원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15,000원보다 더 면제해 드릴 방법은 없고. 그렇죠. 15,000원 정도가 면제되는 거라면 소비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별로 안 준다는 게 이 논문의 결론이면 네. 어쩌라는 걸까요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논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통행요금이 면제되면 고속도로의 교통 수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대중교통의 이용을 줄이게 되고 예. 자차, 승용차 이용을 부추기게 되면서 서로 더 피곤하게만 만든다. 네.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오히려 고속도로 정체를 더 키우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신중해져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냥 인심 쓰듯이 면제한다고 해서 다들 좋은 게 아니라 그로 인한 다양한 파급 효과들이 있으니 고민 좀 해보자는 뜻인가 보군요. 방송 중이에요. 방송 전화 연결. 여보세요? 방송 중이라 죄송합니다. 네. 지금 제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있으니까 경찰이 이제 움직이세요, 작가님. 방송 중이라. 네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공부왕 이종훈 작가와 함께 고속도로의 역사, 또 고속도로가 산업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재미있게 알아봤습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 방송 내용 다시 들으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팟캐스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실시간으로 방송 들으시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는 경인고속도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는 문자들을 꽤 보내주고 계시네요. 1967년에 착공해서 68년에 개통한 경인고속도로가 1970년에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보다 먼저다 이런 말씀 주시는가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